네, 고문 교수님의 나노촉매 공학 과목의 두 번째 강의 자료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 자료의 저작권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전남대학교 출판사에 있고, 또한 이 강의 자료는 학생들의 수업 이외에 배포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저희는 7장 촉매를 이용한 화학물질의 제조 공정에서 앞선 수소화 공정 다음에 산화 공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황산 제조 공정입니다. 황산은 화학공업의 중요한 원료로서 황산 생산량으로 그 나라의 화학공업 규모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황산은 비료공업, 금속산업, 원유 정제 공업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구리,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 철 등의 황산화물을 만드는 목적 외에도 시트르산, 옥살산, 식초산, 타르타르산 등 유기산의 제조 공정에도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도금할 금속의 표면을 씻거나 중금속을 재련할 때 설탕, 녹말, 시럽 등 음식물을 제조할 때도 쓰입니다. 그 밖에도 석유 제품의 정제, 티타니아의 제조, 이소부탄의 알키라나 페놀 합성 공정의 촉매로 이용하며 비누 제조 공정에서는 지방산을 회수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황사는 제조 공정은 수소화 공정과 달리 여러 번 바뀌어졌습니다. 오래전에는 황화철을 산화시켜 만든 녹반을 가열하여 황산을 만들었지만 1749년 이후에는 황이나 황이 들어있는 광물을 태울 때 생성되는 이산화황을 산화질소 촉매로 추가 산화시켜 삼산화황을 만들었습니다. 반응기 안에 납을 발라 부식을 방지하고 종 모양의 연실에서 이산화황을 산화시킨다고 해서 이 제조법을 연실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산화질소와 이산화황의 반응 중간체인 HNOSO4를 거쳐 산화 반응이 진행되며 생성된 삼산화황을 연실 아래 부분에 물에 흡수시켜 묽은 황산을 만들게 됩니다. 연실법은 그 후 게이 루쉑 탑과 글로버 탑의 개발로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제조한 황산의 농도가 낮고 시설 투자비가 커서 이후 접촉 산화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백금 촉매에서 이산화황을 산화시켜 황산을 제조하는 접촉 산화법은 1831년에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1875년에 마샬이 경석에 담지한 백금 촉매를 사용하여 발연 황산을 제조하는 특허를 얻었으나 백금 촉매가 너무 비싸서 상용화되지 못하였습니다. 1901년 독일의 헥스트사는 백금 촉매를 대신할 수 있는 값싼 오산화 바나듐 촉매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어 1915년 바스프사에서 백금 촉매로 황산을 제조하는 공정을 운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접촉 산화법에서는 이산화황을 산소와 직접 반응시켜 삼산화황으로 산화시키는 방법도 생겨났습니다. 이산화황 1몰과 산소 0.5몰이 반응하면 삼산화황 1몰이 생성되어 분자수가 줄어드므로 반응물의 압력이 높아야 삼산화황이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화학 반응일의 구조식을 아래에 나타내었고, 이러한 구조식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수 차이가 작기 때문에 압력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지 않아서 실제 공정에서는 상압에서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황의 산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평형이 반응물 쪽으로 이동하여 삼산화황의 수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응 온도가 그렇다고 낮을수록 낮게 되면 삼산화황의 평형 조성이 높아지지만 온도가 낮으면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에 평형 조성과 반응 속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온도에서 이와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앞으로도 충분하게 연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현재 밝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접촉 산화법으로는 98% 이상으로 농축된 발연 황산을 제조할 수 있게 되고 단위 부피당 생산량이 많아서 현재는 모두 접촉 산화법으로 황산을 생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금과 산화철 등 이산화황의 산화 반응에 촉매활성이 있는 물질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현재의 접촉 산화 공정에서는 오산화 바나듐을 실리카겔에 담지하고 산화칼륨을 증진제로 첨가한 촉매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초기에는 백금 촉매가 사용되었으나 황화합물과 반응물에 들어있는 비소에 의하여 활성이 빠르게 저하될 뿐만 아니라 활성이 저하된 바나듐 촉매는 촉매 독에 대한 내성이 우수하여 10년은 사용할 수 있으며 높은 온도에서도 활성이 쉽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산화 바나듐만 담지한 촉매는 전환율이 22% 정도로 낮지만 이러한 산화칼륨을 첨가하는 이유가 전환율이 98%까지 크게 높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금은 예전에 많이 쓰였다고 했지만 미래산업이나 최근에 그러한 기업들에서는 여전히 백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한 오산화 바나듐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화칼륨은 산화 반응 중에 황산칼륨으로 바뀌어 증진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앞선 단원에서 촉매의 세 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배울 때 지지체와 활성물질과 그리고 증진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화칼륨 첨가량은 오산화 바나듐 대비 몰비로 1배수 또는 3배수까지 되도록 조절을 하게 되는데 반응 온도에 따라서 이 첨가량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활성물질인 오산화 바나듐의 노출 표면적을 넓히고 이들이 반응을 통해서 표면적이 줄어들지 않도록 실리카겔을 지지체로 사용하여 그 면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적으로 시약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황산에 대해서 그 함량이 98, 95, 70%에 따라서 그 비중이 약간씩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응고점 역시 함량이 줄어들수록 응고점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도 유상의 액체이고 물과는 심하게 발열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 주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흡습재료도 많이 이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틸렌 옥사이드의 제조 공정입니다. 에틸렌 옥사이드는 에틸렌의 부분 산화 생성물을 뜻하며 에틸렌 글리콜, 에틸렌 에탄올아민, 알킬 에테르 등 유기물질의 합성 원료로서 계면활성제, 유기합성 안료, 세제, 섬유처리제, 합성수지, 살균, 구충제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합니다. 에틸렌 옥사이드를 가스분해하여 만드는 에틸렌 글리콜은 부동액, 계면활성제, 도료, 용제, 페트수지, 폴리에스테르 섬유 등의 제조 원료로서 쓰임새가 매우 많습니다. 구조는 아래 두 그림 중 왼쪽의 그림과 같으며 이 그림을 나타낸 사이트에서는 이 에틸렌 옥사이드에 대해서 물과 기름에도 잘 녹으며 공기보다 약간 무거운 가스이고 에틸렌 옥사이드는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단백질이나 유전자에 노출될 경우 이들 물질을 공격하여 화학적으로 변형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탄화수소물인 알킬기를 부착시키고 이로 인해 유전자 변형을 야기하여 백혈병과 유방암 등의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유엔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유니온 카바이드사는 1925년 클로로히드린법으로 에틸렌에서 에틸렌 옥사이드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공정에서 에틸렌 옥사이드의 수율은 80%로 매우 높지만 두 단계의 공정을 필요로 하여 운용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에틸렌 옥사이드의 생성을 위해 염소와 수산화칼슘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염화칼슘과 염화수소가 부산물로 다량 생성되어 경제성이 낮았습니다. 부산물과 폐수의 발생 및 염소와 염화수소에 의한 장치 부식 때문에 직접 산화법이 개발된 1975년 이후에는 클로로히드린법으로 에틸렌 옥사이드를 제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클로로히드린법 다음으로 나오게 된 직접 산화법에서는 활성이 없고 열적으로 안정한 알파 알루미나 지지체의 은을 담지한 촉매에서 에틸렌을 산소와 반응시켜 직접 산화를 시켰습니다. 알디히드가 조금 생성되지만 다른 부산물은 거의 생성되지 않아 경제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였고, 또한 온도가 높아지면 완전 산화 반응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부분 산화 반응에 대한 선택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틸렌이 산화되면서 방출하는 열을 잘 제거해야지만 부분 산화로서 반응을 유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 또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현재 보고된 바입니다. 위에 있는 이 화학 구조식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였던 에틸렌 옥사이드의 제조 공정을 나타낸 식이며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클로로히드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직접 산화 공정에서는 온도 조절을 통해서 완전 산화가 일어나지 않고 부분 산화로서 반응이 멈추도록 해야지만 생성물의 수율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접 산화 공정에서는 3에서 6mm 정도의 반지 모양 촉매를 지름이 20에서 40mm인 반응기에 채워 사용을 하고 있고, 관 밖을 흐르는 열 매체가 반응열을 바로 제거하여 촉매 반응기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이 두 개의 식을 지금 나타내는데, 첫 번째 것은 부분 산화, 두 번째 것은 완전 산화로서 어떻게 반응이 완결되어지는가를 보여줬는데, 부분 산화가 일어났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에틸렌 옥사이드가 만들어지지만, 완전 산화가 일어나고 나면 빠르게 이산화탄소와 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틸렌 옥사이드의 제조 공정에서는 공기나 순수한 산소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일상의 공기에서 산소를 분리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기도 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산소를 사용했을 때보다 생산성이 배로 높아지기도 하고 해서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는 순수 산소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완전 산화 반응을 억제하여 에틸렌 옥사이드의 선택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응물에 이염화 에틸렌 등 유기 할로겐 화합물을 0.1에서 10 ppm 정도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 정도 양이면 굉장히 적은 양인데,
에틸렌의 직접 산화 공정에 사용하는 촉매는 표면적이 10제곱미터 그램 정도인 알파 알루미나 지지체의 은을 중량 대비 10% 정도 담지하여 제조하게 됩니다. 은의 담지량이 많아지면 에틸렌 옥사이드의 수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은의 소결이 빨라져서 촉매가 빨리 활성을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실활되게 됩니다. 해서 세슘 산화물을 중량 대비 0.1% 정도 넣어주면 이러한 에틸렌 옥사이드의 선택성이 81%까지 높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늄과 황을 첨가하면 선택성이 더 높아진다고는 하지만 현재 상업 공정에서는 대부분 이와 같이 은과 세슘 그리고 알파 알루미나 지지체를 이용한 조성의 은촉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지체의 표면적이 넓어지면 은의 노출 표면적이 넓어져서 활성이 높아지고 은의 소결이 억제되어 촉매 수명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지체의 표면적이 넓어지면 세공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작은 세공에서는 생성된 에틸렌 옥사이드의 산화 반응이 추가로 진행되어 선택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면적이 넓은 지지체를 사용하려면 세공 크기를 잘 조절하여 추가 산화 반응에 의한 생성물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에틸렌의 직접 산화 반응에 사용하는 지지체에는 산점이 없어야 합니다. 에틸렌 옥사이드는 산점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이성질화되고 아세트알데히드는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도 아주 빠르게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 산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표면적은 넓으나 산점이 있는 감마 알루미나를 대신하여 표면적은 작으나 산점이 없는 알파 알루미나를 지지체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공이 크면서도 중성인 실리콘 카바이드도 지지체로 검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를 찾아본 결과 국내 기업에서 순수 보헤마이트로 감마 알루미나를 비롯한 델타, 세타, 알파 알루미나를 이제는 독자적으로 국내 생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소재나 그리고 촉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다양한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기사는 헤럴드 경제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크릴산의 제조 공정입니다. 아크릴산과 이의 알코올 에스테르인 아크릴레이트는 기저귀나 여성용품 제조에 쓰이는 고흡수성 수지의 원료입니다. 1992년 전 세계의 아크릴레이트 수요는 약 300만 톤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아크릴산은 프로필렌의 두 단계의 기상촉매 산화 반응을 거쳐 제조하게 되는데 먼저 프로필렌을 산화시켜 아크릴레인을 만들고 이어 아크릴레인을 산화시켜 아크릴산을 만들게 됩니다. 아래 나오는 이 반응식이 첫 번째가 프로필렌을 산화시켜 아크릴레인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 밑에 것이 아크릴레인을 산화시켜 아크릴산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아크릴레인과 아크릴산의 제조 공정이 같은 촉매를 썼으나 아크릴산의 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 두 단계의 다른 촉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필렌에서 아크릴레인을 제조하는 1단계 반응에서는 소아이오사에서 개발한 비스무트 몰리브덴 산화물 촉매나 비스무트 포스포몰리브덴 산화물 등 다성분계 촉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의 활성을 높이기 위해서 철, 니켈, 코발트, 텅스텐, 주석 등 다양한 성분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선택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염기성 물질 등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크릴레인에서 아크릴산을 제조하는 2단계 반응에서는 몰리브덴과 바나듐의 복합 산화물을 촉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의 증진제로서는 앞서 얘기했던 텅스텐, 구리, 그리고 주석, 크롬, 리튬 등 다양한 것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크릴산 제조 공정의 촉매 기술을 보유한 것은 독일의 바스프사, 그리고 일본의 니폰 카탈리스트, 즉 일본 촉매, 그리고 일본의 미쓰비시, 그리고 한국의 LG 화학이 이와 같은 아크릴산 제조 공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회사마다 약간씩은 공정에서 다른 성분들을 첨가하고 있는 결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편적으로 1단계 반응, 2단계 반응 모두에서 LG화학은 비교적 다른 독일이나 일본 회사들에 비해서 간단한 촉매 성분 결합을 통해서 아크릴산을 제조할 수가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아크릴산 제조 공정은 LG화학에서 10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2000년에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에 따라서 140톤의 촉매를 직접 제조를 하여 생산을 해서 현장에 적용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촉매를 개발한 것은 국내 촉매 개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 책이 기술될 때까지만 해도 연 생산량이 12만 톤이었는데 현재는 그보다 훨씬 더 증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아크릴로 니트릴의 제조 공정입니다. 프로필렌의 부분 산화 공정의 산물인 아크릴레인을 암모니아와 반응시키며 아크릴로 니트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크릴로 니트릴은 부타디엔과 공중합하여 합성 고무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카시미론, 엑스란 등 아크릴계 합성 섬유의 제조 원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무, ABS 수지, AS 수지, 도료, 글루타민산의 합성 원료로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순도가 높은 아크릴로 니트릴은 실온에서도 중합되므로 중합 방지제를 첨가하여 보관하며 공기와 섞이면 폭발함으로 조심히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아크릴로 니트릴은 에틸렌 옥사이드와 시아나수소를 염기 촉매에서 반응시켜 만든 에틸렌 시아니드린을 탈수하여 제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구리, 암모니아, 염화물 촉매에서 아세틸렌과 시아나수소를 반응시켜 합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공정이 복잡하고 반응물이 비싸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대체하여 프로필렌을 암모니아와 직접 반응시켜 아크릴로 니트릴을 합성하는 암모니아 첨가 산화법이 1960년대에 상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프로필렌보다 더 싼 프로필렌을 암모니아와 반응시켜 아크릴로 니트릴을 제조하는 공정이 검토되었다가 적절한 활성 촉매를 찾지 못하여서 실패하였습니다. 프로판은 과다 활성 시에는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 산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그 당시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초기 산화 몰리브덴과 산화 비스무트로 이루어진 복합 산화물의 아크릴로 니트릴의 선택도는 68%, 수율은 65%로 초기에 이러한 산화 몰리브덴과 산화 비스무트로 이루어진 복합 산화물의 촉매 성능은 좋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조성이 아주 복잡한 다성분계 복합 산화물을 촉매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업 운전에서도
아크릴로 니트릴의 수율이 80%에 이를 정도로 촉매 성능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식이 이 아크릴로 니트릴의 수율을 80%까지 올려준 다성분계 복합산화물의 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조 회사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몰리브덴과 비스무트 또는 몰리브덴과 안티모니 활성물질이고 산화물 5에서 10종이 증진제로 첨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몰리브덴이 산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비스무트와 안티몬은 프로필렌의 탈수소화 반응을 촉진한다는 점은 틀림없지만 그 성분들의 기능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7-2 산화공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소주제인 황산 제조 공정과 그리고 에틸렌 옥사이드의 제조 공정 그리고 아크릴산의 제조 공정과 아크릴로 니트릴의 제조 공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